광숙은 알았다. 장모님은 병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건 언젠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 내가 나를 잊는 게 제일 겁나. 그 말이 마광숙의 가슴을 오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병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에 나섰다. 저는 오늘 장모님 박정수를 중심으로 예고 줄거리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석이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밥숟가락을 드는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광숙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장모님께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마광숙은 젓가락을 든 손을 천천히 멈췄습니다.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한 채 시선만 식탁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녀의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 박정수는 이미 느끼고 계셨습니다. 조금씩 자신이 아닌 듯한 느낌.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고 방금 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말입니다. 내가 왜 거길 갔더라?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지? 그 불안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고 계셨고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일 수 있을 때 그 실체 없는 공포와 마주서려는 결심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감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모를 때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는 건 참아도 내가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박정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옷을 갈아입은 박정수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검정 자켓을 단정히 여미고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귀걸이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 다리신 듯한 주름 하나 없는 재킷에선 보이지 않는 긴장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너무 예쁘세요. 병원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광숙이 웃으며 말하자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어디를 가든 체면은 지켜야 해. 내가 나를 잊을까봐 그게 제일 겁나. 광숙은 그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꼿꼿해 보였지만 그 안은 무너지는 자신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잡지책을 펼쳐 들고 계셨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앉아 계십니다.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뭔가 장모님 말끝이 흐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잡지 모서리를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만 무섭고 이상하지. 광숙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장모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냥 검진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박정수는 광숙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도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리처럼 위태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조금 더 진행되었고 약을 한 단계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그 말은 또 한 번 박정수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박정수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광숙도 억지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위로를 하려 할수록 그 공허함이
더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정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선 한참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잠드셨어요? 아니, 그냥 누워 있었어. 제가 차 한 잔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수는 눈가에 미처 닦지 못한 물기를 남긴 채 서 계셨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묘사하지도 않은 채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그저 늙는 거랑 뭔가를 잊어가는 건 다른 거더라. 박정수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몸이 늙는 건 견딜 수 있어. 손이 떨리고 무릎이 아프고 안 들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말이야, 내 기억이, 내 말투가, 내 이름까지 흐려진다면 그건 정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처음보다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 노릇 하겠다던 말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위로 조심스레 속삭이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마라고 불러줄래? 그 말에 광숙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에서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문과 같았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아침밥이 다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말없이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광수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 순간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광숙도 동석도 아이들도 숨을 쉬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니요, 장모님? 박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그때 제주에 간다더니 연락이 없네. 내가 밤마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그 말씀이 끝났을 때 광숙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3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모의 남편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장모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 그 이름이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맥락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세월은 망각 속에서 되감기고 있었고 그 중심엔 박정수가 혼자 서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광숙의 눈시울은 또 한 번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뒤에도 그저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조금 전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박정수 앞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꺼내려다 광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남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잘 계실 거예요. 곧 연락 올 거예요. 박정수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반응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숙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지금 세상의 절반쯤은 다른 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한동석은 형제들과 따로 모였습니다.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 네 형제와 술도가의 작은 응접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가족회의라는 말에 스스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방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완전히 딴 세상 얘기였잖아. 약 드시고 계신데도 그러시는 거 보면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근데 형수님한테 너무 의지하시는 것
같지 않아? 사돈인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 같은 분이신데. 사돈이라도 지금은 며느리잖아. 솔직히 형수님 없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몰랐을걸. 그 말에 오천수가 눈썹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건 좀.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마광숙은 등을 돌렸습니다. 속삭임처럼 이어지던 형제들의 말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광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곁에 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박정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정수는 또다시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수건을 꼭 쥔 채 서성이다가 마주 오는 광숙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집 안주인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말씀에 광숙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드렸습니다. 안주인이라 글쎄요. 저도 방금 찾고 있었어요. 혹시 저랑 같이 찾아보실래요? 박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고 수건을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불안한 걸음이었지만 광숙 옆에 있을 땐 그 불안도 조금 덜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조용히 한동석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석 씨, 저 장모님이랑 병원 말고도 한 군데 더 가보고 싶어요. 어디요? 기억학교요. 치매 초기 환자들을 위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곳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도 받을 수 있대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알아봐요. 잠시 머뭇거리던 광숙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 장모님 호적 관리도 제가 같이 맡아볼 수 있을까요? 호적을요? 혹시라도 장모님께서 나중에 법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돌보는 사람은 제가 되었으면 해요. 장모님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동석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박정수를 모시고 기억학교에 함께 갔습니다. 작은 교실, 화이트보드, 그리고 다양한 퍼즐과 인지 자극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한 미소로 박정수에게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기억 일기장이에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일기를 써보시면서 기억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박정수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장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펜을 드는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이렇게 한 줄만 써보세요.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 문장만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한동석의 어머니이고 마광숙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다 문득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자꾸 날 엄마라고 부르지?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광숙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